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중간 마감 할 거니까 중간 마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했던 거, 설비 모델링 한 거를 선생님이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줄게요. 일단 이거는 배관 설비 모델링을 마무리한 겁니다. 3차원으로 지금 모델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고, 이 뒤에 배경으로 건축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구조 모델링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면으로 해서 각 층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 측면에서 보면 뒷부분에 코어 부분에 이렇게 배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배관이고요.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층 평면도를 얘는 아닙니다. 얘는 지우셔야 돼요. 비에서 숨기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각층 평면도, 그리고 3차원으로 된 부분 이렇게 해서 개통도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배관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기 설비입니다. 지금 완성된 3D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덕트, 샤프트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각 층별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맨 위에 이 부분 6층이죠. 6층을 보면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돼서 이 부분만 실내고 여기 실외죠. 그래서 실내 부분만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1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층 보면 이렇게, 그죠? 똑같이 복사해서 올리시면 돼요. 3층도 4층도 보여주면 4층, 그 다음 6층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이죠. 건축 모델링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그거를 또 잠깐 볼게요. 7조 건축 모델 먼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건축 모델이 제일 어려울 거야. 그래서 건축 모델 보여줄게요. 일단 구조가 포함된 형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구조를 제외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일 거고요. 보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커튼월까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평면도 참고하세요. 지하 1층 먼저 볼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문을 지금 이거 커튼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달아놨. 이거 커튼홀이 아니라 일반 벽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이 실수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마감도 여기 연결돼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문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하 1층. 지금 여기 모델링 안 되는데 여러분들 계단 모델링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계단을 빼먹었네. 1층 가보면 이렇게 돼 있고, 평면 돌아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거 커튼월로 만들어서 여기 문 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계단, 지금 구조 때문에 섞여가지고 지금 안 보이네. 계단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지금 문을 안 달았는데 문이 여기 달리겠죠. 나중에 문 달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질문하는 것 중에 보면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모델링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는 빈 거고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중에 문 달 부분이고,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가보면 역시 이렇게 돼 있고요. 3층 똑같으니까 그죠? 4층 역시 똑같습니다. 5층 다음 6층 지금 도면을 숨겨볼게요. 그러면 6층 여기에 이렇게 커튼홀로 벽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문이 지금 안 달려 있어요. 문 나중에 달아야 되고 3D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간은 모델링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모델링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난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난간이 있는데 난간은 모델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빼도 됩니다. 난간 모델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난간 만드는 법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모델링은 안 해도 됩니다. 1층에다가 만들어 볼까요? 난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이 난간을 이용해도 돼요. 경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난간을 만들면 확인. 난간 종류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면 3차원으로 보면 이쪽에 있겠지. 네. 난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난간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여기 있는 이 난간은 이런 모양의 난간이 아니라서 이걸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줬는데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는 여기 구성 요소에서 내부 편집 모델링 들어가서 여기 난간 기능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돌출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사각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복사했어요. 얘를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높이를 여기서 높이 그 다음에 재료 선택한 다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난간을 만든 겁니다. 이 방법으로 여기 있는 난간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서 각 높이별로 얘는 1200짜리 그 다음에 얘는 3000 몇백이었는데 얼마인지 한번 볼까? 높이가 3400짜리네. 그죠? 이렇게 해서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난간을 만들 친구는 만들어도 좋아요. 뭐 안 만들어도 감점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건축 모델링은 하시고 구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해 놓으셨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끌게요. 자, 평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이 뭐뭐가 있냐면 설비, 그 다음 건축, 구조 이렇게 세 개를 평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평가를 할 건데 매스는 아닙니다. 매스 모델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개를 평가를 할 거고 각각 30점씩 들어갑니다. 건축 모델링 30점, 구조 모델링 30점, 그 다음에 설비 모델링 30점입니다. 설비 모델링은 환기랑 그 다음에 배관이랑 합쳐서 평가를 합니다. 합쳐진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관 모델링은 냈는데 환기 모델링은 내지 않았다. 그러면 30점 중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15점이 감점입니다. 제출 안 했기 때문에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점 먹는다는 거. 그리고 얘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는 링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나한테 파일을 보냈다. 그러면 모델링이 내가 딱 화면을 열었을 때 어떤 화면이 나와야 하냐면 연대 시간 좀 걸리네. 이 화면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걸려 있는 상태의 파일을 나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를 내가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각 층별로 모델링을
잘 했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링크가 없다. 링크가 깨져 있다. 그러면 감점 먹는 거예요. 감점. 알겠죠? 그러니까 링크 확인 잘 하세요. 링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건축 모델링에는 구조 모델이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되고 설비 모델에는 건축과 구조가 모델링 그 링크가 걸려 있어야 돼요. 링크가 걸려 있게끔 확인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확인 안 하고 나한테 그냥 바로 보냈다. 근데 내가 열었는데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냈는데 내가 링크가 안 열렸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됩니다. 제일 확인하기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지금처럼 건축 모델부터 구조 모델, 그 다음 설비 모델을 하나의 폴더에 넣고 나서 이 폴더 자체, 지금 여기 7주차에 있는 이 폴더 자체를 압축을 하세요. 압축을 하세요. 얘를 압축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열었을 때 이 폴더 안에 얘네들이 들어있지. 그죠? 그러면 링크가 안 깨지고 나한테 와. 근데 그렇게 안 해서 링크가 깨졌다. 그럼 그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다 감점할 겁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다 감점이니까 여러분들 확인 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링크가 깨져 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와야 된다. 그래서 각각 30점씩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10점은 완성도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도 자체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는지가 모델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거를 정확하게 똑같이 모델링을 나랑 똑같이 했느냐 아니면 도면과 똑같이 모델링 했느냐, 이것까지는 평가를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평가하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감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런 게 감점 대상입니다. 벽을 만들려고 했는데 벽이 없다. 커튼홀을 만들려고 했는데 커튼홀이 없다. 이런 게 다 감점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설비 모델링을 하라고 시켰는데 배관은 했는데 여기 보이는 디퓨저 이걸 안 만들었다. 감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거 플렉시블 덕트 같은 거를 안 만들었다. 감점. 그죠? 건축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치라고 그랬는데 천장을 안 쳤다. 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모델링 이거는 모델링 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한 부분은 감점. 예를 들어서 계단을 하라고 했는데 계단 안 했다. 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에서는 선생님이 점수를 기본 점수가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깐깐하게 체크 안 해요. 너무 막 이게 계단이 딱 맞았는지 참 크기가 맞았는지 계단 개수가 다 맞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안 봐요. 똑바로 딱 봤을 때 그게 들어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평가는 모델링 평가 그리고 도면 평가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갑니다. 도면 평가를 하니까 도면이 건축 도면이 구조 도면이 설비 도면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뭘로? 시트로. 그죠? 시트에 만드셔야 됩니다. 시트에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시트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으면 감점입니다. 시트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축 모델링 안에 일람표 들어가야 되죠. 일람표 안 만들면 감점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안 만들어져 있으면 감점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모델링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건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완성을 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결과물로 제출한 것들 있죠. 수행평가한 거 있죠. 그 수행평가도 과제 점수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안 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늦게 낸 친구는 당연히 감점 들어갈 거고요. 그거는 학기 말에 늦게 낸 친구들에 대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과제 제출을 받을 거예요.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감점 측면에서 봤을 때 늦게 낸 거는 뭐 그렇게 많이 감점은 안 들어가요. 많이 감점은 안 들어가요. 근데 아예 안 낸 친구들은 0점 처리를 할 거니까 그게 차이가 클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내용도 평가를 합니다. 수행평가 안에 예를 들면 구조 모델 관련된 수행평가를 했다. 그러면 구조 평면도와 구조
3차원 투시도가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뭔가를 빼먹었다. 그럼 또 감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뭐 간섭이 일어났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과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론 수업이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 관련된 거를 할 건데, 오늘 하는 이론 수업은 뭐 어려운 거 안 합니다. 어려운 거 안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뭘 할 거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걸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했던 BIM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 디자인 기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썼던 논문이기도 한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BIM을 이용해서 에너지 성능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쉬엄쉬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뭐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 이런 방법론이 있다 라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참고했다가 나중에 어디에 써먹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뭐 친환경 공모전 같은 데 있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넘어가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서론 부분 보면 이런 연구를 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밑에 텍스트로 된 부분들을 보시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 통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통계예요.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8위 정도 되는 에너지 소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많이 작은 편이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이 거의 대부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아마 변함이 없을 거예요. 향후 여러분들이 10년, 20년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항상 한 10위권 이내에 에너지 소비 대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데, 문제는 에너지를 쓰면 우리가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는 나라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하우스, 뭐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 말은 뭐냐면 에너지를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엔 친환경 건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취지인데,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중간에 선생님도 이런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 넘어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건데, 지금 맨 위에 보이는 초록 색깔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이게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표시된 게 보면 여기 상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파란색에 마름모 돼 있는 요 파란색, 이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업무시설, 오피스 빌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이는 게 주황색에 동그라미 있는 부분, 학교죠. 그러니까 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파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건축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류의 건축물들은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설계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하겠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는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좀 더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봤을 때 환경 오염, 자원 고갈 이게 심각하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계속 증가할 거고, 무언가 편리함과 쾌적함을 찾아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전자제품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없었는데도 잘 지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사는 분위기죠. 특히 신혼부부나 아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 거의 한 대씩은 다 사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의 문제도 있었고 미세먼지의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또 막 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뭔가 이런 전자제품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편리함과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들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을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이고, 그게 건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에 에어컨을 키지 마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에어컨을 키는 대신에 이 건물이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이라서 에어컨을 켜도 전기를 얼마 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초점에 맞춰서 디자인 기법도 함께 개발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린 빌딩, 뭐 저탄소 설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BIM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디자인을 가지고 무언가를 접근했다기보다는 설비라고 하는 거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건물은 디자인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설비 자체가 에너지 효율적인 환기 설비나 뭐 냉난방 설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거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디자인 자체가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고 적게 사용하는 디자인을 해주면 우리가 설비에 의존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설비 자체가 소비하는 에너지 자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린 빌딩 또는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 거기에 BIM을 이용하면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우리가 1주차, 2주차 넘어갈 때 무엇을 했냐면 매스 모델링을 했어요. 개념 설계 했고요. 그때 계략적인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때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한 리포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 와 닿았어요. 이걸 딱 보자마자 창문의 크기를 줄이면 되겠다, 또는 실의 면적을 줄여야겠다, 층고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까? 무엇을 어떻게 바꿔줬을 때 이 건물이 진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이 되는 건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단지 에너지를 많이 썼네, 좀 적게 썼네, 이것만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계 이런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건축가가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우리가 피드백할 수 있게끔 쉽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본 거고, 그 고민에 의해서 다음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방법론을 선생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넘어가서 이건 세부 목표예요. 이 연구를 통해서 선생님이 알고 싶어하는, 목표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요소들 중에서 매스 형태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개념 설계 단계에서 어떤 디자인을 해주면 에너지 성능이 세이브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 간의 위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매스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하는 게 외피의 면적, 건물의 형태라고 한다면 기준층이 되는 바닥 기준층 평면 상에서의 건물의 모양, 그게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또는 원형이냐, 이런 것들 어떤 형태가 에너지 성능에 좋으냐.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것들의 위계, 그래서 상관관계, 층고를 어느 정도로 바꾸면 에너지가 얼만큼 세이브 되고, 층고를 바꿈으로 인해서 외피 면적은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또 얼만큼 세이브 될 수 있는지. 그 다음 인면의 외피 면적에서 봤을 때 건물 평면의 형태, 기준층의 모양을 바꿔줬을 때 얼마나 외피 면적이 감소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얼만큼 세이브할 수 있느냐. 바닥 면적, 바닥의 모양, 그 다음에 향, 이게 남향 건물이냐 또는 동향 건물이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했다라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것들을 BIM에서 모델링을 해서 에너지 성능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변환해 줄 것인가에 관련된 거. 다섯 번째,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 가능한 성능 기반 설계의 에너지 성능 분석 가시화 방법. 4번이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화라고 하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다섯 번째에서는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것들을 한 거고요.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디자인의 에너지 성능 효율 측면의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여섯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거고, 넘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연구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쭉 보면 건축 이론들, 기존에 나와 있는 건축 이론들, 강론이라든지 친환경 설계, 이런 지침들을 통해서 초기 설계 단계에 요구되는 건축 계획 요소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 그거를 두 번째 BIM에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설계에 필요한 요구 정보가 작기 때문에, 계획 요소가 작기 때문에 BIM 모델링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건축 계획 요소가 표현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의 모델링을 한다. 단순한 형태의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입력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 이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기 나오는 설계 요소 간의 위계,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시화시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걸로 이용해서 에너지 성능 평가 측면에서 디자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지침, 우리가 디자인을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재밌죠? 그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해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설계 업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계획 설계가 있고 중간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계 단계인데, 이 설계 단계라고 하는 게 여기 내용 쭉 보이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모델링을 하게 되면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예를 들면 중간 설계 단계라고 해볼까요? 중간 설계다면 여기에 연계된 시스템을 확정해야 됩니다. 여기 각종 자재, 장비, 용량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설비, 그 다음 구조,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험을 할 수 없어.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이 안 돼. 근데 앞으로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거를 무턱대고 우리가 만든다? 라고 하는 건 좀 넌센스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단계로 설계 후반부로 갈수록 결정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되고 모델링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델링 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 메스 형태만 가지고 모델링을 했었죠. 그죠? 두 번째 단계 넘어가면 뭐합니까? 계획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구조 모델링만 합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구조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모델링 못해.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가면 이제 기본 설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델링. 여러분들 설계 건축 모델링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야. 그죠? 그때 되면 내장재도 들어가야 되고 외장재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고 좀 딱 맞게 정합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져. 모델링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커튼홀도 해야 되고 그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가구도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도 모델링 해야 되고 많습니다. 모델링 해야 될 게.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다 모델링을 해서 실험을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실험에서 결정한 단계는 기획 업무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스만 이용해서 건물의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와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에너지 성능 측면에서 유리한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획 업무 단계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건축 모델링을 하려면 BIM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BIM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여기 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버전 중에 제일 높은 버전은 IFC4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빗이나 캐드도 버전이죠. 연도별로 버전업이 됩니다. 그죠? IFC라고 하는 BIM도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IFC 2 곱하기 3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지금은 IFC 안에 집어넣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IFC 버전 중에 가장 최상위 버전이 IFC4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2008년부터 개발해서 2015년에 나온 거예요.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비정형, 그다음 4D, 5D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아주 좋은 BIM 확장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했고요. 이거는 각 나라의 이제 BIM 로드맵들인 겁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거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만들어진 걸 보면 이제 레벨 3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레벨 3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 것들을 CAD나 이런 거 도움 없이 100% BIM으로 하는 3차원 모델링 방식을 채택하는 게 레벨 3예요. 영국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합설계 프로세스 IPD라고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론교육할 때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 여기 4번이라고 나와 있는 게 BIM을 이용했을 때 업무 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효과, 비용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 부분에서 업무량이 급격히 BIM을 이용했을 땐 증가합니다. 반면에 뒤로 넘어가면 설계 단계가 진행될수록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나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건축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3번 형태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초기 설계 단계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실시 설계 단계 가면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띱니다. 이 3번에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건 뭐냐면 이 앞 단계에서 일을 별로 많이 안 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앞에 일을 다 해놨는데 불구하고 뒷단계로 가면 설계 변경해야 되는 게 오류가 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일은 똑같은데 그거를 좀 일찍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일을 했을 때 1번이라고 나온 거 보면 비용에 관련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비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설계 후반부로 갈수록 2번 그래프 설계 후반부로 갈수록
설계를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고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죠. 비효율적인 겁니다. 반면에 1번 여기 보면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설계 변경이나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는 설계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후반기로 가면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효과는 미비하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라고 하는 거를 초반에 좀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높은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만한 업무들을 미리 4번 그래프처럼 먼저 해버리면 비용 측면이나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거를 장점을 이야기할 때 이 그래프가 반드시 같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기 싫지. 왜? 학교에서 하는 설계 단계는 요 앞 단계잖아. 여러분들이 학생 때 배우는 건 요 앞 단계인데 BIM을 하게 되면 뭔가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설계 CAD를 이용하는 방식에 비하면 어려워져. 모델링 할 때 느꼈죠? 모델링 어렵죠? 그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모델링 할 때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를 사용할 때랑 비교하면 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어려워요.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반면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고 이거를 지금 안 배우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갔을 때 실무에서 CAD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장님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설계사무소 소장님인데 설계 초반에 대충 설계를 빨리빨리 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디자인을 막 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일은 진행이 되겠지만 뒤에 가서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안 맞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 맞는 걸 맞춰야겠죠? 그러면 그때 엄청나게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을 막 밤샘을 해서라도 끝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설계 기간과 공사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과부하가 설계 후반부에 오는 거야. 어쨌거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회사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언제 할 거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리 배워놓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실 갔을 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이런 BIM을 그러면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걱정 많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모델링을 제대로 한 게 맞나요? 이거는 어떻게 모델링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런 지침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작업이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런 BIM 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이거를 개발을 시작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 보면 2006년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200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2000년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 사이에 이게 다 정비가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업데이트된 선생님이 공부할 때보다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모델링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디까지 내가 모델링 할 건가, 이게 고민인데 우리나라의 기획 단계, 그 다음에 계획 중간 실시 단계를 보면 업무량을 보면 앞에 부분이 작고요. 실시 단계가 업무량이 많아요. 그죠? 반면에 통합 설계라고 하는 IPD를 기법을 이용하면 이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버랩이 돼요. 단계들이 약간 좀 겹쳐요. 그래서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기획 단계랑 계획 단계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겹치기 때문에 일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생겨요. 분명히 기획 설계 단계에서 한 번 했던 일인데 계획 설계 단계에 가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불편하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뭐냐면 LOD라고 하는 모델링 수준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앞 단계의 양이 조금 늘어요. 그래서 LOD 300단계가 좀 많이 올라가요.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LOD 400단계는 실시 설계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이 단계가 업무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앞 단계에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뒷 단계에 일이 좀 더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게 BIM을 이용한 설계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 사무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해왔느냐? 그분들이 전부 다 BIM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 BIM을 우리나라에서 하자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0년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쯤에는 일을 어떻게 했냐면 프로젝트가 있으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갑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라 하면 CAD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쭉 갑니다. 가면서 스케치업도 이용하고 라이노도 이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쭉 일을 하고 그 중에 BIM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BIM 모델링을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 BIM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외주를 줍니다. 그리고 건물의 성능이라고 하는 측면도 회사에 건축물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쪽에 연구한 직원이 있으면 대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데 보통 대기업이 아닌 사무실에서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설계 사무실에서는 기존대로 쭉 가는 대신에 모델링과 건축물 성능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을 외주를 주거나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증가하니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싫어하죠. 왜? 기존에 있던 분들은 모델링도 할 줄 모르고 에너지 성능 분석도 할 줄 모르는데 나라에서는 이런 걸 하라고 시키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었겠죠. 그죠? 반발이 있었고 정착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2010년부터 BIM으로 한다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0년인데도 아직 CAD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규모가 굉장히 큰 메이저 설계 회사라고 하는 데는 이미 BIM이 정착이 돼서 BIM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요구 사항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BIM 모델링 할 수 있어? BIM 가지고 어떤 성능 분석을 할 수 있어? 그 중에 에너지 또는 간섭 검토,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시각 검토를 한다거나 법규 검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회사에서는 외주를 줘야 할 일을 직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변하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큰 메이저에서는 현행 프로젝트가 이상적인 프로젝트 형태로 변화가 거의 다 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쭉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BIM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거나 대안평가를 한다거나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외주를 주거나 하는 거 없이 하나의 원웨이 방식으로 쭉 이렇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시 설계 단계까지 중간에 끊기는 게 아니라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쭉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시스템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무실도 이렇게 변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야 이제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겠죠. 자, 넘어가서 쌤은 친환경 건축에 관련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친환경 건축물의 최상위 개념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이 법 안에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 에너지 소비 증명제, 그린 리모델링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인증 제도로 GCD라고 하는 녹색 건축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별도로 있는 항목들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좀 규모가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에너지 절약 설계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해야만 허가가 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안 배워도 나중에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할 일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내장재, 외장재, 그 다음에 설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물에 붙여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단계에서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버리면 뒤에 이런 것들이 쉬워지지 않느냐 라는 거죠. 쉬워진다는 말은 뭡니까?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에너지 성능이 안 나와서 고민할 필요 없이 애초에 에너지 효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할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단지 처음에 계획할 때는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런 차이. 넘어가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증 제도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건 GCD고요. 이건 에너지 성능 지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단열재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너지 절약과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점수를 획득해야만 나중에 인증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들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제도를 직접 찾아서 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고 해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슈레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데는 미국 공조 냉동공학회라고 하는 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설비학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스탠다드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스탠다드라고 하면 표준입니다. 표준. 법규보다는 하위의 개념에 있는 표준인데 그 표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90.1이라고 하는 항목이 건축물에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 그래서 그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를 보게 되면 리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리드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친환경 인증 제도입니다. 그 친환경 인증 제도에서 그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아슈레 90.1의 동적 열부하 계산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입증하게 되면 인증 제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방법이 어느 정도는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화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기준을 많이 따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지금 사실 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엔 더 많이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첫 번째 다른 항목에서 볼 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이라고 하는 거 녹색 건축 말고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우리가 해봤던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항목이에요. 그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기상 데이터라든지 위치 정보, 열 전달 물성, 환기, 일사 이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 조명, 환기, 급탕, 공조, 난방, 신재생 에너지 이런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1년에 얼마를 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서 에너지 등급을 받게 되는 건데 이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명, 환기, 급탕, 공조, 난방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없잖아. 이미 이건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설비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죠? 건물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어떤 설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야.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안 되고 있었어요.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항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까?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엔진이 DOE2 그리고 ISO 13790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이미 디자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정보값을 입력해서 실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가 어느 정도는 다 끝나야 돼. 기본 설계까지는 끝나야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때나 아니면 회사에 갔을 때도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효율적인 디자인은 불가능했죠. 근데 그거를 좀 개선을 해보고 싶었던 게 쌤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정적 부하 방식, 동적 부하 방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개가 있었지만 쌤이 활용했던 거는 에너지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하면서 레빗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모델링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그럼 LOD 100, 200, 300, 400, 500까지 이렇게 쭉 있으면 요 숫자가 높을수록 설계 후반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되는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있는 LOD 100단계에서 정보가 이런 정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대지 건축 환경 분석, 친환경 건축 계획 요 정도밖에 못해요. 1조, 1형, 뭐 풍향 요 정도밖에 분석밖에 못해. LOD 200단계로 넘어가면 친환경 인증에 관련된 걸 할 수 있게끔 되고, LOD 300쯤 넘어가면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400단계로 넘어가야 이제 실제로 친환경 인증이나 이런 게 가능한,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갑니다. 정보들이 이 뒤에 다 입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할 수가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객체 정보,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할 거고 정보는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입력되는 정보의 수준을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LOD 100단계로 선생님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단계에 맞는 데이터들을, 표준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표준 데이터를.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할 때 실험 조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건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워 형태의 건축물을 할 거고, 각 향별로 창면 적비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창문이 뚫려 있는 형태가 오피스 빌딩처럼 높은 타워이기 때문에 남쪽에만 창문이 있고 북쪽에는 창문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창이 만들어지는 게 똑같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채광창이나 환기창은 0인 경우, 벽만 있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100% 창면 적비로 만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구조체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어나 기둥이 있기 때문에 100%의 창면 적비도 만들지 않고 0%의 창면 적비도 만들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건물의 코어는 가운데 두는 대신에 창면 적비는 10%에서 90% 사이에서 실험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실험 조건이었어요. 메스 형태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한 게 삼각형, 사각형, 정삼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리고 얘는 정오각형, 그리고 원형, 그리고 비정형 형태,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실험을 했고, 두 번째 실험은 창면적비랑 층고에 관련된 거예요. 똑같이 정사각형 형태의 건물인데 층고를 3m일 때부터 시작해서 4m일 때까지 변경을 시켜보면 에너지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라고 하는 거를 분석한 거고요. 세 번째 실험에서는 세 장비를 정사각형 1대1부터 직사각형 형태의 1대5까지, 실험에서는 여기서는 1대5까지만 넣었는데 1대10까지 분석을 했어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대1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창면 적비는 10%에서 90%까지 변경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입력한 정보들은 다음과 같고요. 공동주택, 그리고 사무실, 업무시설이죠. 이렇게 해서 2가지 종류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을 때 데이터들을 비교를 한 거죠. 입력 정보 값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20층,
층고는 4m에서 80m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던 거고 이건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건 창면적비고 이거는 에너지 소요량입니다. 봤더니 창면적비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건물의 창이 커지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관된 비례를 가지고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인 거죠. 그렇다면 창문이라고 하는 창 면적이 매스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창문의 면적 비율 말고 또 어떤 항목들이 에너지 성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른 실험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피 면적을 가지고 했어요. 건물의 외피 면적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외피 면적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물의 에너지를 창면적비에 의해서 증가한다라는 걸 안 거고 그러면 그 총 에너지 소요량을 외피 면적으로 나눈 값 외피 면적 1제곱미터당 에너지를 얼만큼 썼느냐를 창면적비를 기준으로 분석해 봤더니 얘 역시도 평행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거는 외피 면적에도 비례하고 창면적비에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확실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수식을 세워 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건물의 높이, 건물의 층수, 건물의 층고, 건물의 최적, 건물의 바닥 면적, 건물의 외피 면적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수식을 세웠을 때 과연 어떠한 비례를 가지고 에너지 성능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를 도출해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거시설의 에너지 소요량입니다. 역시 평행하죠. 주거시설. 그래서 층고 그리고 창면적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장비를 가지고 비율을 다르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수식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업무시설을 가지고 또 해봤더니 역시 비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매스 형태를 가지고 해봤더니 이런 수식. 층고를 가지고 했더니 이런 그래프. 그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세장비를 이용했더니 역시 이런 그래프.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해낸 것.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비례상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비례상수는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비례상수는 세장비나 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이다. 그리고 창면적비에 비례하고 외피면적에 비례하고 바닥면적에 비례하고 반면에 최적에는 반비례해서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게 결정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게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느냐, 이 건축물에 외피 면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느냐, 바닥 면적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느냐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봤더니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에서 각각 여기 보이는 표와 같은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 봤더니 주거시설이 파란색입니다.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얘랑 다 더하면 100이에요.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가 외피에 의해서 에너지 성능이 결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주거시설은 외피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는, 일명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라고 부르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반면에 바닥 면적,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가 크냐 작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안 미쳤다라는 겁니다. 최적이 역시 영향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이랑 최적이랑 층고랑 같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층고에 의한 최적으로 인해서 이게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창면적비에 의한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외피 면적이 커지면 창 면적비가 작더라도 창의 면적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 면적비에 대한 영향보다는 외피 면적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향에 대한 것도 받았지만 외피가 가장 크다 라는 걸 안 거고, 근데 업무 시설을 해봤더니 외피 면적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바닥 면적, 최적, 층고, 건물의 그러니까 디자인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창문이 크고 작고를 가지고 에너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디자인을 할 때 에너지 효율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건물의 창문을 조그만하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예요. 건물의 매스 형태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 성능에 더 많이 영향을 주니까 창문을 조금 많이 내고 조금 적게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알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내가 디자인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수식으로 쭉 정리해서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디자인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이런 매스를 가지고 선생님이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에너지 효율적인 매스가 나올 건지를 비교를 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멋있지만 이걸 가지고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정작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 있는 실험을 토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걸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게 요거예요. 결국에는 유효 창면적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유효 창면적비를 만든 이유는 매스 형태를 만들 때 규모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영향력 지수에서 보게 되면 건물의 면적이나 층고 이런 것들은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변경하기 쉬운 것들이 어떤 거냐면 유효 창면적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의 크기, 계구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디자인에 유리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매스를 만들었을 때 창면적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내가 만들어주면 이 건물 측면에서 봤을 때 적당한 규모의 창 크기가 될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쭉 해서 이제 1차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했더니 유효 창면적비라고 하는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 바닥면적, 외피면적, 최적, 창면적비, 층고, 향 이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나서 실험을 해보면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표현을 해주면 이게 지금 이 형태, 이 규모의 건물에서 에너지를 쓰는 비율이나 창 면적비가 적당한지 아니면 안 좋은지 이거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요걸 보고 요 데이터들을 보고 얘를 조정해 주려면 내가 외피 면적을 줄여주던가 창 면적비를 좀 키워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드인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건 2020년 버전으로 막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유효 창 면적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정값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평가 방법에서는 에너지 성능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디자인 품질 평가는 할 수 없는데, 선생님이 개발하는 방식에서는 디자인 품질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보면 기존의 방식에서는 매스 디자인을 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규모나 법규 검토를 하죠. 그리고 구조 디자인을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설계 디테일을 만들고 설비 시스템을 결정하면 그 이후에 에너지 성능 분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디자인 피드백을 해서 디자인을 변경하려고 하면 설계 변경이 굉장히 어렵고 변경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이 결과를 가지고 디자인의 어떤 항목을 변경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디자인 피드백이 사실상 없었고 설비 시스템을 변경하는 피드백만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디자인을 좋게 만드는,
디자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제안한 거는 메스 형태를 가지고 여기 보이는 규모나 면적을 검토한 다음에 바로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규모의 피드백, 디자인의 피드백이 가능해지고 이 피드백을 한번 하게 되면 이 뒤에 디자인, 구조, 설비가 결정된 다음에 에너지 분석을 해보면 디자인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설비 시스템만 변경해주면 완성이 되게끔 효율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디자인을 위한 피드백을 따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연구의 장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비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만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선생님이 연구를 했고 이게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였어요. 뒤에 나오는 거는 최근에 연구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7월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 2025년까지 73조를 투자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세 개 분야에 그런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측면에서는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우리가 해당되겠죠.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뭐 요런 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건축이 포함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야가 결국에는 디지털 건축 분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BIM 설계가 되겠죠. 그죠? 이런 쪽으로 돈을 나라에서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설계 회사에서도 시공 회사에서도 이런 쪽에 전문 인력을 많이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야 회사도 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로 끝나면 조금 어렵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흐름을 좀 이해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좀 열심히 잘 하면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스마트 시티, 그 다음 뭐 그린 시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BIM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어떤 것들이 실무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넘어가면 여기 보면 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여기 핵심 기술들이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대 혁신 성장 동력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했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드론, 건설 자동화, 재료 에너지, 가상 국토 공간, 이건 VR 같은 거죠. 이런 지능형 철도, 이런 항목들에 앞으로 열심히 투자를 하고 키우겠다. 이런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10년간 9조 5,80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죠? 이걸 이제 건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BIM과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도 이런 쪽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뭐 이건 선생님이 예전에 학술 발표 대회 가서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2주차에 매스를 가지고 에너지 성능 분석하는 게 아주 간단한 작업이고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이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때 디자인 방향을 잘 정해야 결국에는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 뭐 친환경 건축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쪽 에너지 성능 분석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했던 거예요. 참고 자료에 해안이랑 사무 자료를 한 번 더 볼 거예요. 보는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델링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준과 여기 실무에서 하고 있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더 체크를 할 거예요. 자꾸 비교해서 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와요. 여기에서 하는 실무 가서 할 거랑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 설비 모델링이 확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한 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안 보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거. 이거 여러분들 지금 과제로 나간 겁니다. 공조 관련된 겁니다. 여기 덕트 만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기계실이 있어서 기계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계실이나 이런 거 모델링 안 하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설비 덕트들 쭉 있는데 우린 이렇게 복잡한 건 안 했지. 여기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맛배기만 우리가 해본 겁니다. 공조 덕트를 해봤잖아. 공조 배관은 안 했어. 위생 배관 해봤지. 그지? 기계실 안 만들었지. 그 다음 특수 설비 이런 거 안 만들었지. 그지? 공조 덕트랑 위생 배관 이렇게 두 개만 지금 우리가 해본 거야. 그죠?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배우게 되겠죠. 그 외에 전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안 했어. 소방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안 했어. 그죠? 그런 것도 근데 하는 요령이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분야가 다를 뿐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도 사실 충분해요. 학생 수준에선 충분합니다. 소방 관련된 스프링클러, 그죠? 우리 배관 설비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이런 배관, 여기 이런 전선, 덕트 이런 것들이 다 건물 안에 깔려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2D 도면을 보고 하면은 설계 오류나 간섭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 근데 우리가 3차원으로 이걸 만들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델링은 안 했지만 나중에 토목 관련된 모델링 할 거예요. 할 거고요. 조경에 관련된 모델링 할 겁니다. 배울 겁니다. 조경 관련된 모델링은 언제 할 거냐면 우리 계획서상에는 9주차에 하게 돼 있어요. 중간평가 끝나고 대지 생성 및 패밀리 작성할 때 조경과 관련된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요런 거 만드는 거 배울 겁니다. 1층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모델링 되죠. 이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잖아. 그죠? 섹션 박스 이용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레빗에서 좌클릭 해가지고 뷰로 설정해가지고 이거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때 사용하는 기능들 이미 배웠어요. 기억 안 나는 친구 있으면 동영상 한번 더 돌려보세요. 그래서 각 층별로 이렇게 쭉 만들어낼 수 있지. 그죠? 일단 패밀리 만드는 거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이거는 9주차에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를 가르쳐 줄 거예요. 화장실은 안 했죠. 방화 셔터 안 했죠. 이런 거 실명이랑 이런 거는 시트 만들 때 또는 도면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안 배웠는데 시트 편집하는 거를 배우면 이것도 편집하는 거 요령이 똑같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 여기 보면 SD01이라고 돼 있지. 무슨 의미입니까? 스틸 도어 1번. 그지? 이거 아는 거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패밀리 할 때 배울 거야. 요런 거 편집하는 방법이랑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 번만 해보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구조에 관련된 거. 우리는 지금 RC 기둥만 가지고 모델링을 했는데 실무 가면은 여기 SRC, 그러니까 여기 안에 철골이 들어있죠. 철골. 그죠? 그리고 여긴 철근이 들어있는데 요것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패밀리로 만들면 되는데 우린 패밀리를 안 만들었거든. 그래서 없는데 할 수 있어요. 보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RC 보만 모델링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SRC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태그나 이런 것도 패밀리 편집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패밀리 편집하는 거를 하나만 배우면 요령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패밀리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우리는 이런 걸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시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11주차에
10주차의 템플릿, 그 다음에 11주차의 도면화 및 문서화 작업을 배울 때 앞에 나오는 요런 거 편집하는 거나 뭐 요런 거 편집하는 거 요런 거 함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죠. 여러 개가 있네요. 주차장도 있고, 그죠?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근데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한 번 만드는 게 귀찮아서 그런데 만들 줄만 알면 돼. 그러면 언제든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쓸 수 있어. 우리 CAD로 작업할 때 CAD 소스 파일에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화장실이나 뭐 벤치나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돼. 근데 그 한 번이 어려워서 그래. 그죠? 일단 만드는 요령만 알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웹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커트널이죠. 우리 커트널 배웠는데 커트널의 기능의 모든 기능을 배운 건 아니에요. 커트널이 사실 커트널만 가지고도 몇 시간 설명해도 모자라. 사실 배울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형태만 비슷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것만 지금은 설명을 했는데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일단 우린 이렇게까지 복잡한 건 안 했어. 그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자, 도면 번호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시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각 층별로 이렇게 쭉쭉쭉. 그죠? 빔 데이터 이건 나중에 간섭된 거니까 나중에 이건 언제 13주차에 나비스웍스 할 때 할 겁니다. 나비스웍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 문제가 생겨서 주차 진도에 수업 진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트윈모션 하는 거를 생략할 생각이에요.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렌더링을 해서 동영상 만드는 걸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트윈모션을 배운 거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지금 배운지 모르겠는데 지금 2학년들은 트윈모션을 배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트윈모션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할 거예요. 동영상 만드는 거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업 주차 조절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트윈모션에 관련된 거를 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지금 보면 이 덕트가 이렇게 막 꼬여 있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죠? 설비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막 크로스되고 굉장히 난해하죠. 그죠? 이거 어렵습니다. 요거를 모델링을 해서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검토하는 건 나중에 나비스웍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걸 배울 거고 지금은 육안으로만 이런 것들을 검토할 거예요. 일람표 만드는 거. 일람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각 층별로 도면화 시키는 거. 지금 여기 색상이 들어가 있죠. 요거 색상 들어간 거 만드는 거 안 가르쳐 줬는데 이거는 나중에 언제 배울 거냐면 도면화 및 문서화 때 한번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이거 룸을 설정해서 룸별로 실 이름 입력해 가지고 면적이나 아니면 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을 이게 조닝할 때 우리 많이 쓰죠. 이렇게 하는 색상표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 색상표 넣는 방법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보기 쉽고 깔끔하고 좋죠. 색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좋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 그죠? 시트 기능 이용해서 도면 만들고 이 밑에 이렇게 일람표 딱 색상표지. 색상표 딱 넣어서 범례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한 다이어그램만 옆에 딱 붙이면 이렇게 끝나잖아. 깔끔하잖아. 그지? 물량 산출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봤죠? 네, 뒤에 가면
이제 일람표를 가지고 물량 뽑는 거는 이제 더 안 배웁니다. 앞에 얘기해 준 게 끝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 한 번 더 언급할 일이 있긴 있을 것 같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음영 분석하는 거는 선생님이 음영 분석하는 건 안 가르쳐 줬지? 그지?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음영 분석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 나온 김에 얘기하고 넘어갈까? 할 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이럴 것 같아. 쉽거든.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이나 이런 데서 아마 해봤을 거야. 그래서 하는 거는 안 어려운데 어디에서 이걸 세팅하고 이런 것만 알면 되잖아. 그죠? 보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형이 없으니까 조금 밋밋한데 여기 보면 여기 태양 경로라고 돼 있는 거 있고 그 옆에 그림자라고 돼 있죠. 이 그림자를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켜졌죠.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마우스 오른쪽 태양 설정 들어가면 계속 일일, 수일, 조명 이렇게 되십니다. 조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하지나 동지 이렇게 해서 날짜랑 시간 해서 확인 누르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음영 분석하는 거 이거를 앞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찍은 거야. 태양 설정을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날짜를 뭐 10월 오늘은 며칠입니까? 16일이네. 16일 2010년 아닌데 뭐 상관없지. 이렇게 해서 확인. 그래서 몇 월 며칠 음영 요렇게. 그 다음 또 이거를 7월로 해볼까? 확인. 이렇게 해서 비교한 거예요. 그죠? 뭐 엄청 어렵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 태양 경로 지금 꺼져 있는데 키면 여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움직이면 뒤에 그림자의 위치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로 옮기면 여기로 가는 거지. 여기로 넘기면 여기로 가는 거고. 그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사실. 음영 분석하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단면도. 지금 내가 단면도가 없네. 단면도가 없으면 단면 상자를 이용하지 마.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해서 태양이 보통은 뭐 이쯤에서 온다 칠게요. 이렇게 온다 치고 건물을 이렇게 자르면 좀 그런가? 이렇게 자르는 게 낫나? 뭐 이 뒷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그림자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 앞에 부분이 안 보이지.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림자가 어디로 들어가지? 여기밖에 안 보이네. 좀 잘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창문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이건 나중에 인면 디자인 했을 때 차이긴 하지만 요 그림자를 보고 싶으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얘네를 왜 숨겨? 그죠? 숨겨가지고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이거 구조 모델링 아닌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해서 음영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음영 분석은 되게 쉬워. 그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팁으로 얘기해 준 거고 우리 평가에는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좀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이야기 위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한 거고요. 네, 모델링에 관련된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미 해야 되는 과제가 수행평가를 비롯해서 과제가 나가 있죠. 그거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에 관련된 거를 도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그리고 도어에 올라간 내용을 확인해서 기간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도어에 보면 과제란이 있는데 과제란에는 여러분들 파일을 못 올려. 왜냐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보낸 거에 대한 화면 있죠. 그걸 스크린샷 찍은 것만 도어 과제란에 올립니다.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만 거기서는 도어에선 체크만 하는 거고 실제는 선생님이 이메일로 받아서 평가를 할 겁니다. 미리 보내지도 말고 늦게 보내지도 마세요. 아셨죠? 정확하게 그 기간 안에 보내주세요. 이메일도 늦게 도착한 거는 안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도착한 것도 안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많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틈틈이 우리 수업에 대한 과제도 해주기를 바라고 중간평가 잘 마무리해서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